알베르 까뮈의 최초의 인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선배님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각도가 조금씩 길어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집안 한 구석,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서랍장을 무심코 당겨보고 싶어지는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깊은 곳에는 아마도 선배님들의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죠. 선배님들 댁에도 분명 서랍 깊은 곳이나 옷장, 맨 위 상자 안에 좀처럼 꺼내지 않는 오래된 사진 한 장쯤은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군대 가던 날의 사진, 막 결혼식을 올리셨던 날의 사진, 혹은 선배님들보다 밑세대를 담은 까만 양복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금은 어색한 미소가 남아있는 흑백 사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선배님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알베르 카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미완성의 자전적 소설 최초의 인간입니다. 카미는 196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 이 원고를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원고 속에는 완성된 어떤 소설보다도 더 진하고 더 뜨겁고 더 날 것 그대로인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첫 페이지를 찾아 떠나는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자크 코르무리는 40살이 훌쩍 넘은 중년의 사내가 되어 프랑스 북부 생브리웨의 한 국민묘지를 찾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묘비들 사이를 맴돌며 낮게 울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하얀 십자가들 사이를 걷던 자크의 발걸음이 마침내 어느 작은 비석 앞에 멈춰섭니다. 그 비석의 표면은 수십 년 동안 들이친 비바람과 눈보라에 깎여나가 곳곳이 거칠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화강암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석에 갈라진 틈새마다 습기를 머금은 푸르스름한 이끼가 세월의 딱지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그 차가운 돌덩이를 감싸주자 돌의 냉기가 피부를 뚫고 핏줄을 타고 올라와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비석의 음각으로 깊게 파인 이름과 날짜 위로 자크의 굵은 손가락이 떨리며 지나갑니다. 앙리 코르무리, 1885년 출생, 1914년 사망. 그곳에는 그가 아주 어릴 적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크는 아버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걸음걸이도 알지 못합니다. 순간 자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1885년에 태어나 1914년에 죽은 사내 29. 아버지는 29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비석을 짚고 선 아들 자크의 나이는 이미 40을 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져 버린 이 기막힌 시간의 역전 앞에서 자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막 같은 고요함이 일더니 이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육중한 바위가 요동치듯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 마침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듯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29살의 가엾은 청년이 되어 자크의 가슴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29.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엔 너무나 풋풋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엔 턱없이 눈부신 나이입니다. 자크는 자신이 29이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잦았으며 매일의 불안에 밤잠을 설치던 불완전한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돌덩이 아래 누워있는 나의 아버지는
그 나이에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남겨진 젊은 아내와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떠올리며 그 캄캄한 참호 속에서 얼마나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에 떨었을까요? 선배님들, 혹시 그 서랍 속에서 오래전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속 부모님은 지금의 내 나이보다 훨씬 젊고 애뜬 얼굴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살 무렵 첫 월급 봉투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찼던 그날, 혹은 40대의 어느 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유독 어깨를 짓눌러 남몰래 한숨을 삼켰던 그 시절. 그때 우리가 우러러 보았던 부모님은 한없이 거대하고 단단한 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에서 그 시절 부모님의 주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토록 좁고 여린 어깨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구나.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에도 이토록 시린 눈물이 스며 있었구나. 자크가 느꼈던 그 먹먹한 깨달음이 선배님들께는 낯설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그 나이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묘한 감각을 선배님들도 한 번쯤은 마주하셨을 겁니다. 40대, 가장의 어깨가 가장 무거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던 그 아침,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누구였습니까? 이 월급으로 집에 뭐라도 사들고 가야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는 꼭 사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퇴근길 시장 앞에 서 있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시면, 선배님들께서도 자크처럼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며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던 막연한 원망이 암음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아스라한 연민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프랑스 북부의 묘지를 나선 자크의 마음은 이제 자신의 근원, 그 척박하고도 찬란했던 고향 알제리로 향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이 서늘한 화강암 묘비와는 달리 그곳에는 황금빛 오후 햇살이 장렬하고 붉은 꽃들이 흙먼지 날리는 골목 곳곳에 피어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끊이지 않던 눈부신 세계가 있었습니다. 매연과 먼지 냄새 대신 갓 지은 박 냄새와 풀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다니고, 자동차 경적과 공사 소음 대신 어머니들이 빨래하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골목 어귀마다 메아리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선배님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 선배님들의 선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걸으며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최선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집안이 조금 넓게 느껴지는 지금,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크가 29의 아버지를 마침내 온전히 끌어안았듯 우리도 이제는 지난날의 상처투성이인 나 자신을, 그 시절 최선을 다했던 젊은 날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알제리의 골목골목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가난하지만 눈부셨던 어린 시절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 말 수 없는 외할머니, 그리고 가난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이 가르쳐준 삶의 교훈들을 말입니다. 프랑스 북부 묘지의 그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냉기가 스며드는 콘크리트의 감촉이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처럼 창백한 하늘이 있었으며 회색 건물과 검은 아스팔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것은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공사 소음뿐이었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메마른 매연과 퀴퀴한 먼지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문을 열고 돌아간 아이제리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황토빛 흙 및 흙먼지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좁은 골목길 위로 지중해의 태양이 가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은 황금빛을 넘어 거의 흰빛에 가까운 자결하는 빛이었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추며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골목 양옆으로는 붉은 제라늄 꽃화분들이 창문마다 삐죽이 내밀어져 있었고, 초록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빨랫줄에 널린 색색의 옷가지들이 뜨거운 바람에 나부끼며 골목 전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향신료 냄새, 그리고 어느 집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공을 차며 지르는 함성 소리, 골목 어귀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들이 창문 너머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다운 목소리들이 층층이 쌓여 골목 전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자크 코르무리가 태어난 세계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뜨거운 세계. 자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벨쿠르 골목 깊숙한 곳 3층짜리 낡은 아파트의 가장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서는 나무 계단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발걸음을 받아낸 탓에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패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삐걱하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발걸음에 응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침대 하나, 낡은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의 유리는 곳곳이 금이가 있었고, 그 틈으로 알제리의 뜨거운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낡은 커튼을 부드럽게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항상 낡은 양철 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컵의 표면은 오랜 세월 동안 손때와 열기에 발해어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바닥부분에는 차의 갈색 얼룩이 겹겹이 쌓여 마치 나이테처럼 세월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가난한 방 안에는 자크의 어머니 카트린이 있었습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늘 커다란 함지박 앞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손은 서른 남짓한 젊은 여인의 것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험했습니다. 마디마디 굵게 뼈가 붉어진 손가락은 수백 번 쥐어짠 빨랫감의 마찰로 인해 지문이 닳아 반질반질했고, 손등의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붉은 핏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담갔다 뺀 손을 만져보면 마치 얼음장처럼 시린 감촉이 전해지다가도 이내 어머니의 뜨거운 체온이 거친 굳은 살을 뚫고 뭉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빨래판 위로 옷감을 문지를 때마다 나는 박박거리는 묵직하고도 규칙적인 소리 안에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는 수만 번의 처절한 다짐이 많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양잿물 냄새와 어머니의 쉰내, 나는 땀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어린 자크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안도감을 주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세상은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린 자크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텅 빈 듯한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어린 자크의 내면에서는 수면 아래 가라앉은 육중한 돌덩이 같은 슬픔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나를 소리내어 불러주지 못할까? 그 막막함은 때때로 폭풍전야의 정막처럼 숨막히는 초조함으로 변해 어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결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말로 내뱉지 못한 어머니의 거대한 사랑은
마치 화산 속에서 펄펄 끓다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굳어가는 마그마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침묵의 돌덩이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식을 향한 미련하고도 뜨거운 열기가 언제나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난한지, 왜 아버지가 없는지, 왜 이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말없는 존재 자체가 자크에게는 가장 강렬한 언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버티는 것이다. 자크는 어머니의 거친 손이 자신의 뺨에 닿을 때마다 방 안 가득 퍼진 정적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정적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렬한 사랑의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님들, 이 대목에서 저는 선배님들의 지나온 시간 속 한 여인의 구분 등을 떠올려 보시기를 조심스레 청해봅니다. 20살 무렵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첫 월급 봉투를 타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그 밤, 대문 앞을 서성이거나 아랫목에 따뜻한 밥주바를 묻어두고 선배님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는지요? 우리의 어머니들 역시 자크의 어머니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 숨죽였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아프다 소리치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시던 뒷모습,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던 구분 등, 우리는 그때 그 침묵이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40대 가장의 어깨가 가장 무거웠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전화 한 통에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로를 건네셨을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집안이 조금 넓게 느껴지는 지금,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다 보면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속으로 삼켜낸 거대한 울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배님들, 혹시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리지 못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회한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댐에 스며드는 물처럼, 가문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적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선배님들께서 어머니의 침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선배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 하루하루 닥쳐오는 삶의 파도를 넘어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선배님들 역시 그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 선배님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선배님들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크의 삶에서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눈을 크게 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학교 가는 길, 자크는 골목 어귀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그 나무는 담벼락 틈새에 뿌리를 받고 자라난 것이었는데 시멘트와 돌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그 뿌리의 힘이 어린 자크에게는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고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지만 그 나무는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달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학교에서 자크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집에 참고서 한 건 없었고 연필 한 자루도 아껴 써야 했지만 그 결핍이 오히려 배움에 대한 갈증을 불꽃처럼 피어올렸습니다. 칠판 위의 글씨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자크는 마치 메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듯 그 지식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교실 안에는 자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서 배움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던,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준 베르나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20살 무렵 선배님들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두툼한 참고서가 아니라 단 한 권의 낡은 교과서만 들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학교 대신 공장이나 논밭으로 향해야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형이나 언니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새벽 신문 배달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의 결핍이 선배님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선배님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에 눈을 두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했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어떤 물질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40대, 가장의 어깨가 가장 무거웠던 시절에도 그 어린 시절의 단단함이 선배님들을 버티게 해주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나 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몸에 새겨진 생의 근력 덕분이었을 테죠.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며 걸어오신 길, 그 길 위에서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내셨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집안이 조금 넓게 느껴지는 지금, 그 시절의 가난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시절이 가장 가난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웃집 된장찌개 냄새를 함께 나눠 먹던 그 시절, 골목 어귀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이 지금 이 순간 따뜻하게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선배님들이 그 시절을 충분히 잘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자크를 훌륭하게 키워냈듯 선배님들의 땀방울 역시 지금의 단단한 삶을 일구어낸 가장 위대한 훈장입니다. 자크의 여정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린 시절의 골목을 지나 그가 처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동시에 마주했던 그 순간으로 베르나르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더 넓은 세상의 문을 열었던 그날로,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숨막히는 순간으로, 가난과 침묵 속에서도 알제리의 태양처럼 빛나던 어머니의 사랑. 자크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어머니의 침묵을 채워준 또 다른 위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크의 삶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루이 제르맹 선생님.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던 이분은 훗날 카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가장 먼저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르맹 선생님은 가난한 아이들이 가득한 그 교실에서 유독 눈이 반짝이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칠판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빛나던 아이, 자크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자크를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프랑스어 사전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전의 짙은 갈색 가죽 표지는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춰본 탓에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 실밥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크가 두 손으로 그 두꺼운 책을 받아들었을 때 손바닥을 짓는 누르는 묵직한 무게감 안에는 단순히 종이 묶음이 아닌 한 인간의 운명을 통째로 밀어올리는 거대한 중력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을 펼치면 오래된 도서관 서가에서나 맡을 수 있는 깊고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은은한 잉크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빛바랜 누런 페이지마다 붉은색 잉크로 그어진 밑줄들이 가득했고, 여백에는 선생님의 단정한 필체로 빼곡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울퉁불퉁한 잉크 자국을 가만히 쓸어내릴 때마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은 이내 자크의 체온에 녹아들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부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쥐어준 단단한 망치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한 횃불이었습니다. 책 속의 첫 문장을 눈으로 쫓는 순간 어린 자크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이 닫아두었던 문이 단 한 권의 사전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깊어질수록 자크의 내면에는 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각은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강렬한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빛이 아름다운 동시에 눈이 멀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역설적인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벨쿠르의 좁은 방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골목의 가난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아파졌고 더 많이 아플수록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이 넘치는 집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연필 한 자루도 아껴야 하는가? 선생님의 그 거대한 혼신 앞에서 어린 자크의 내면은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작은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난이 부끄러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돌처럼 한없이 침잠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 돌덩이에는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가뭄 끝에 쩍쩍 갈라진 대지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줄처럼 그 긴장과 질문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훗날 카밀을 철학자로, 작가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평생 외친 사상가로 만들어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40이 넘은 자크가 29,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던 그 차가운 묘지로. 그러나 이제 자크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골목을 걸었고 어머니의 손을 다시 기억했으며 제르맹 선생님의 사전 한 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온몸으로 되새겼습니다. 자크는 다시 그 비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 이 돌을 만졌을 때 그것은 부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 목소리도 얼굴도 온기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돌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돌을 다시 손으로 감싸주는 자크의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화강암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심장까지 닿기도 전에 자크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체온이 돌의 표면을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아버지의 차가운 이름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자크의 눈꺼풀 뒤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내내 땅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것이 이른봄 햇살에 스며들듯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따뜻하고 고요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돌은 더 이상 부재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의 상징입니다. 29의 전쟁터에서 쓰러진 한 젊은이가 자신이 남기고 간 아들에게 건네는 가장 긴 편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피가 자크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었고 그 피가 자크를 이 세계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자크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묘지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어도 자크는 아버지의 비석을 손으로 감싼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 처음으로 자크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고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무서웠을 것을, 당신이 외로웠을 것을,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을. 카뮤의 최초의 인간은 한 남자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라고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성장하며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온 이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크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마주한 것은 29의 낯선 청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거친 손, 그를 모르는 할머니의 단호함, 그리고 가난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인간을 구원해냈다는 위대한 사랑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최초의 인간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걸으며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내일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라고.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배움이 늦었어도, 실수를 했어도, 후회가 남아있어도 그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위대한 인간의 증거라고. 선배님들, 자크의 이 눈부신 여정을 들으며 혹시 선배님들의 지나온 삶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20살 무렵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지독한 보릿고개와 가난 속에서 청춘을 맞이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물려받은 재산은커녕 짊어져야 할 가족들의 무게만이 가득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선배님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선배님들 역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삶을 일구어낸 우리 시대의 진정한 최초의 인간들이셨습니다. 40대, 가장의 어깨가 가장 무거웠던 시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도 선배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크의 어머니가 피가 맺힌 손으로 빨래를 치대며 자식을 키워냈듯 제르맹 선생님이 가난한 제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듯 선배님들 역시 핏줄을 타고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일터를 지키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땀방울이, 그때 삼키신 남몰래 흘린 눈물이 지금의 단단한 가정과 이 나라를 세운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집안이 조금 넓게 느껴지는 지금,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회한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 시절 선배님들의 선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그것이 선배님들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최선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너무나도 눈부시게 잘 해내셨습니다. 자크가 29의 아버지를 마침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듯 이제는 선배님들도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끝까지 걸어온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 저는 선배님들께 오래된 서랍 속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시길 정했습니다. 군대 가던 날의 사진, 결혼식 날의 사진, 혹은 선배님들보다 윗세대를 담은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말입니다. 자크가 아버지의 차가운 묘비를 손으로 감싸주며
처음으로 온기를 전했듯 이제 선배님들도 그 사진 속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걸어왔는지를, 그 짧은 생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지금의 선배님들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강줄기라는 것을, 그 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카미는 최초의 인간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의 원고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완성되지 않아도 된다.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자크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이 선배님들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선배님들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처럼 선배님들의 지나온 시간을 함께 되새기며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함께 믿길 수 있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낸 모든 분들이 바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선배님들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며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선배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토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